핀테크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스 자료는 그 핀테크 연구소 SAI 사회인정 분석팀이 발표한 아주 뜨거운 공식 리포트입니다. 제목은 바로 2026년 서울시장 후보 5위 시니어 정책 친화도 전격 해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워낙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주제죠.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시청자 여러분께 한 가지 명확히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그 중립성 부분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의 딥다이브 임무는 이 공식 리포트에 담긴 객관적인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진행자들의 개인적인 정치 성향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혹은 비판과는 전혀 무관함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오직 철저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리포트 내용만을 다룰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정치적인 논쟁은 잠시 내려놓고 철저하게 데이터와 정책이라는 렌즈로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리포트를 읽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차기 서울시장의 시니어 정책에 이렇게까지 현미경을 들이대야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데이터가 말해주는 현실의 심각성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당장 2030년이면 서울은 노인 인구가 무려 25%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25%면 거리를 걷는 서울 시민 4명 중 1명이 시니어라는 뜻이잖아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현재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37.6%로 압도적인 제1위를 기록하고 있죠. 빈곤율이 37.6%라는 건 은퇴 이후의 삶이 경제적인 재난으로 이어질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거니까 당연히 서울시 차원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겠죠. 전대미문의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이제 단순한 복지 문제를 넘어서 우리 도시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리포트는 단순히 누가 더 말을 잘하나를 평가한 게 아닙니다. SAI, 즉 사회인정지수라는 지표를 통해 실제 실행력을 혹독하게 검증했죠. 전독의 SAI 평가 지표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배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단순한 공약의 화려함보다는 철저히 현실성의 무게를 뒀더라고요. 맞습니다. 정책 실행력이 40%로 가장 높고요. 입법 및 제도 전문성이 30%, 정책 비전이 20%,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이 10%를 차지합니다. 네, 이 네 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5인의 후보를 분석한 결과가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전체 순위를 간략히 브리핑해드리면 제1위는 85점을 받아 탁월 등급을 기록한 박주민 후보, 그리고 제2위는 78점으로 양호 등급을 받은 정원우 후보입니다. 두 사람의 점수 차이가 단 7점밖에 나지 않죠. 그러니까요. 리포트를 보면 이 두 후보의 대결을 법을 만드는 자와 예산을 굴려본 자의 극명한 격돌로 묘사하고 있던데 여기서부터 벌써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차기 서울시장이 직면할 최대 딜레마를 정확히 보여주는 구도입니다. 먼저 제1위를 차지한 박주민 후보부터 살펴보죠. SAI 직수 85점을 견인한 압도적인 강점은 바로 입법의 달인이라는 점입니다. 보건복지위원장 출신이라는 타이틀이 확실히 무겁긴 하네요. 네, 단순히 동네 행정을 넘어서 중앙정부와 국회를 움직여 거대한 판, 그러니까 법과 제도의 틀을 바꾸는 막강한 권한과 경험을 가지고 있죠. 리포트에 명시된 실적을 보니까 스케일이 다르긴 하더군요. 특히 살던 곳에서 늙어갈 권리를 뜻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와 커뮤니티 케어를 법제화한 실적이 돋보입니다. 게다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 대상을 무려 100만 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도했다는 건 정말 국가적 차원의 굵직한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뜻이죠. 맞아요. 그런데 잠깐만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법을 잘 만든다고 해서 시장이라는 행정가의 역할도 잘할 수 있을까요? 3.2조 원이라는 돈은 결국 현장에서 굴러가야 하는 거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리포트가 꼬집고 있는 명확한 약점이자 부정적 시각입니다. 박 후보는 구청장이나 시장처럼 지자체 현장에서 예산을 직접 쪼개고 집행해본 실무 경험이 전무합니다. 거대한 집의 설계도는 잘 그릴지 몰라도 막상 3.2조 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으로 배관을 깔고 벽돌을 쌓는 그런 디테일한 통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자칫하면 명분만 좋은 복지 포퓰리즘 논란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설계도만 훌륭하고 실제 시공 능력이 부족하다면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컨설턴트는 이 빈틈을 어떻게 메워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까? 대안은 명확합니다.
박 후보가 당선된다면 머릿속의 이상을 현실로 구현해줄 실무형 부시장단을 전면에 전진 배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재정 건전성을 방어하기 위해 막연한 선언적 공약이 아니라 어느 부서에서 얼마의 돈을 가져올 것인지 명시하는 단계적 예상 확보 로드맵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스케일이 큰 만큼 철저하게 살림꾼들을 곁에 두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처방이네요. 그렇다면 이제 이와 완벽하게 대척점에 서 있는 분, 제2위 정어도 후보를 만나보죠. SAI 지수 78점. 리포트에서는 이분을 1.93조 원을 직접 만져본 실증적 야전사령관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앞서 박 후보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이 정 후보에게는 최고의 강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정 후보는 성동구청장으로서 오랜 기간 현장에서 예산을 직접 편성하고 집행하며 압도적인 실무 역량을 증명했습니다. 현장 경험만큼은 정말 독보적이더라고요. 네, 특히 AI와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성동형 통합 돌봄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실적이 대단합니다. 무려 12년간 고령 친화도시 관련 86개 사업을 현장에서 직접 실증해냈죠. 12년간 86개 사업이요. 방금 말씀하신 AI와 사물인터넷 기술 도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단순히 구청 직원이 일주일에 한 번 독거노인 댁에 방문하는 과거의 방식이 아닙니다. 어르신 댁에 전력 사용량이나 움직임을 감지하는 스마트 센서를 설치해서 일정 시간 냉장고 문이 열리지 않거나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관제센터에 경고가 울리게 만드는 시기죠. 행정력의 사각지대를 기술로 완벽하게 커버한 거군요. 그야말로 당장 시청자 여러분의 부모님 댁에 적용할 수 있는 체감형 정책이네요. 현장 데이터만큼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겠어요. 그런데 왜 이런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도 종합순위가 제2위인 걸까요? 반대로 국회 차원의 중앙정치, 즉 입법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큰 틀의 법제동을 바꿔야 예산의 파이 자체가 커지는데 그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또 다른 약점은 이 이른바 성동구 모델이라는 것이 과연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에 그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에 모두 통할 수 있을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재정 자립도가 높은 강남구의 상황과 강북구의 상황이 완전히 다를 텐데 성동구에서의 성공공시 가마를 서울 전역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수는 없겠죠? 이 부분에 대한 컨설턴트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국회와의 초당적 시니어 입법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본인에게 부족한 입법 권한을 개인기가 아닌 시스템으로 메우라는 것이죠. 또한 성동구 모델을 무작정 서울 전역으로 동시 확대하기보다는 권역별로 성격이 비슷한 거점, 즉 클러스터 테스트베드를 선행 운영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짚어줍니다. 자,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앞서 보신 제1위와 제2위 후보가 입법과 행정이라는 양극단의 무기로 격돌했다면 이제 소개해드릴 나머지 세 후보는 시니어 정책에 대해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제3위 전현희, 제4위 김영배, 제5위 김영남 후보입니다. 단순한 행정을 넘어 각자의 뚜렷한 철학이 돋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선을 조금 돌려 제3위 전현희 후보를 보시죠. SAI 지수 72점입니다. 리포트는 전 후보를 질 좋은 일자리를 외치는 CEO형 리더로 평가합니다. 긍정적인 면을 보면 확실히 철학이 다릅니다. 단순히 어르신들께 공원 쓰레기 줍기 같은 저임금 단순 노동을 배분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평생 쌓아온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양질의 전문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출신다운 날카로운 인권 감각과 더불어 노인 일자리법 등을 발의하며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끌어내는 비전이 돋보이죠. 맞아요. 그런데 이 비전이 현실과 부딪힐 때 발생하는 약점도 간과할 수 없잖아요. 네, 행정 집행 경험의 한계가 여기서도 지적됩니다. 리포트는 과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해체 논란을 예로 들며 우려를 표합니다. 즉, 겉보기에 화려한 랜드마크 중심의 문화 정책과 실제 어르신들의 밥숟가락을 책임지는 복지 예산 간의 우선순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입니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멋진 도시를 만들 것이냐, 따뜻한 도시를 만들 것이냐 하는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군요. 컨설턴트는 이 우선순위 충돌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조언합니까? 시스템적으로 예산을 분리하라는 제언을 내놓습니다. 복지 예산과 문화 예산이 한 주머니에서 섞이지 않도록 특별 회계 펀드를 명확히 조성하라는 것이죠.
더불어 전현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인 민관 협력을 제대로 주도하기 위해 독립적인 실행 전담 TF를 구축하라는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합니다. 아주 깔끔한 칸막이 전술이네요. 전현희 후보가 기업과의 굵직한 협력을 통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다음 후보는 다시 우리 동네 골목길로 시선을 돌립니다. 바로 제4위 SAI 지수 68점을 받은 김영배 후보입니다. 전통적 복지의 수호자라는 타이틀이 붙어있네요. 김영배 후보가 가진 긍정적 시각의 핵심은 단연 안정성입니다. 무려 8년간의 성북구청장 실무 경험을 짚어봐야 하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세계보건기구 고령 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는 이력입니다. 잠깐만요. 세계보건기구 인증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타이틀만 얻은 건 아닐 텐데요. 맞습니다. 이 인증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휠체어를 타고도 턱에 걸리지 않는 안전한 횡단보도, 접근성이 뛰어난 동네 경로당,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의 사회적 참여 기회 보장 등 아주 구체적인 지표들을 현장에서 달성해야만 받을 수 있죠. 여기에 청와대 사회수석실 네트워크까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당장 눈앞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전통적 복지 행정에 아주 특화되어 있군요. 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뜬구름 잡는 혁신보다는 내 집 앞 경로당이 따뜻해지는 게 당장 가장 반가운 정책일 수 있겠죠. 하지만 점수가 68점에 머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030년을 대비하기엔 전통적이라는 단어가 조금 걸리는데요. 그 지점이 정확히 리포트가 찌르는 약점입니다. 다가올 미래 트렌드, 즉 최신 디지털 헬스케어나 신기술을 시니어 정책에 접목하는 역량이 현저히 미흡하다는 분석입니다. 기존의 것을 잘 지키는 건 훌륭하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니어 인구를 감당하려면 기술 혁신이 필수적인데 그 미래형 비전이 아쉽다는 거군요. 네, 방금 앞서 정원호 후보 사례에서 봤던 그런 스마트 모니터링 같은 기술들이 김영배 후보의 모델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부정적 평가죠. 그렇다면 컨설턴트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아주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억지로 관공서 주도로 자체 기술을 개발하려고 끙끙대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뛰어난 AI 및 사물 인터넷 기반의 민간 테크 스타트업들과 적극적인 오픈 이노베이션, 즉 민관 협력을 도입해서 부족한 혁신성을 외부에서 빠르게 수혈하라고 분석했습니다. 굳이 발명가가 될 필요 없이 훌륭한 큐레이터가 되라는 처방이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분입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인데요. 제5위 김영남 후보입니다. SAGI 지수는 44점, 놀랍게도 1989년생입니다. 리포트에서는 이분을 기존 관행을 깨는 신선한 시각이라고 표현했죠. 확실히 이질적인 후보입니다. 하지만 이 후보가 리포트에 포함된 이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시니어 정책이라고 해서 노인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청년 세대의 시각에서 시니어 문제를 바라본다는 점이 강점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군인권센터에서 10년간 사무국장으로 일하며 약자의 권리에 대해 쌓은 예리한 인권 감수성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청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조금 삐딱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3.2조 원이라는 거대한 시니어 예산은 결국 지금의 청년과 경제활동 인구가 내는 세금입니다. 인권 감수성이 뛰어나다는 것만으로 그 어마어마한 돈을 다룰 자격이 증명되는 걸까요? 게다가 시니어 정책 실행이나 입법 경험이 전무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리포트 역시 그 점을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약도,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쪼개서 쓸 것인지에 대한 실행 로드맵도 부재하다는 뼈아픈 지적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 3.2조 원을 두고 벌어질 세대 간의 갈등, 즉 청년 세대의 박탈감을 조율할 수 있는 상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죠.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예산의 분배 과정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컨설턴트는 이 경험 부족이라는 치명적 단점을 어떻게 극복하라고 제안합니까? 김 후보에게는 섣불리 독자적인 정책을 내놓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대신 전문가 집단이 주도하는 청년과 시니어 세대 상생위원회를 신설하라고 제안하죠. 본인의 미숙한 정책력을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으로 메우고 세대 통합이라는 본인만의 확고한 어젠다를 중심으로 탄탄한 정책 체력을 먼저 길러야 한다는 충고입니다. 지금까지 5인의 후보가 가진 서로 다른 무기와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낱낱이 해부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각 후보의 개별 역량도 중요하지만 결국 차기 서울시장의 임무는 이 조각들을 모아 어떤 거대한 지형을 만들어내느냐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더 튼 맥락도 연결해보면 리포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메시지가 보입니다. 누가 당선되든 간에 2030년 초고령 사회 서울을 위해 절대 피할 수 없는 5대 메가 트렌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5가지는 개별 후보의 성향과 무관하게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5대 메가 트렌드, 리포트의 뼈대를 이루는 내용이죠.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첫째, 어르신들을 요양원 같은 외곽시설로 보내는 게 아니라 살던 동네에서 존엄하게 늙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 둘째, 동네 병원과 복지시설이 하나로 묶여 돌봄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케어. 네, 그리고 셋째, 혼자 계신 어르신의 안전을 24시간 감지하는 스마트 모니터링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넷째, 단순 노무가 아닌 전문성을 살리는 질 높은 일자리. 그리고 마지막 5째, 안심센터 확대를 통한 치매 국가 책임제입니다. 이 거대한 5개의 기둥을 보면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건 어느 한 사람의 개인기만으로는 절대 세울 수 없는 규모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차기 리더를 위한 마스터 플랜의 결론은 융합형 리더십의 완성으로 기결됩니다. 박주민 후보의 거대한 커뮤니티 케어 입법 비전, 정은우 후보의 섬세한 디지털 헬스케어 현장 실증 성과, 그리고 전현희 후보의 민관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철학. 이 모든 것이 마치 톱니넣기처럼 하나로 완벽하게 맞물려야만 한다는 통찰을 리포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선거의 본질은 단순히 어떤 개인의 스펙이 제일 화려한가를 고르는 것을 넘어서 이 파편화된 비전들을 하나로 묶어낼 행정과 입법의 융합형 거버넌스, 즉 거대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묻는 과정이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시도록 오늘 딥다이브의 핵심 내용을 단 3줄로 싹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첫째, 종합 제1위인 입법 최강자 박주민 후보 대 현장 실행력 제1위인 행정 최강자 정원호 후보의 팽팽한 구도다. 둘째, 최종 승부를 가르는 치명타는 그들이 가진 강점이 아니라 뚜렷한 약점이며 이를 완벽하게 보완할 구체적인 대안, 즉 얼터너티브를 마련하는 자가 승리한다. 셋째, 결국 2026 서울시정의 왕권은 가장 현실적이고 촘촘하게 짜인 에이징 인 플레이스 로드맵을 시민들에게 설득해내는 자에게 돌아간다. 네, 리포트의 결문을 완벽하게 관통하는 요약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리더는 없습니다. 차기 시장이 누가 되든 간에 본인이 가진 입법 혹은 행정의 치명적인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메워줄 융합형 시스템을 곁에 두는 자만이 3.2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습니다. 천반 서울 시민의 늙어갈 권리를 책임진다는 건 그만큼 무거운 일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제 여러분이 심판이 되어주실 차례입니다. 거대한 법의 판을 짜는 국회형 리더, 직접 예산을 쪼개고 굴려본 실무형 리더, 기업과 손잡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CEO형 리더, 아니면 세대의 갈등을 중재할 새로운 감각의 리더. 과연 2030년 초고령 사회 서울의 운명을 맡길 최고의 시니어 정책 적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의견이 기대되네요. 단순히 나는 이 사람이 좁다는 지지를 넘어서 오늘 저희가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린 약점과 그 구체적인 대안들을 바탕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날카롭고 깊이 있는 생각과 선택을 영상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시각과 토론이 모일수록 우리가 마주할 미래는 한층 더 선명해집니다. 오늘 준비한 딥다이브 영상이 여러분의 통찰력을 한 뼘 더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세상의 복잡한 이슈들을 더 깊고 날카롭게 파헤치는 딥다이브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